자, 한국 언론의 출발선에 서서. 혹시 여러분 당연히 뭐 모르신 게 당연하긴 한데 신문의 날이 혹시 언젠지 아세요? 4월 7일입니다. 우리나라는 4월 7일을 신문인들이 신문의 날로 지정을 해서 매년 이렇게 행사도 하고 하는데 그 4월 7일이 무슨 날인지는 당연히 잘 모르시겠죠. 그죠? 독립신문이 창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문인들은 독립신문을 자기들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어요. 멋있잖아요. 독립신문. 뭐 좋은 신문이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문이고 최초의 민간지였고 최초의 한글 전용 신문이었고. 근데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제 독립신문 하면 이제 서재필이잖아요. 근데 서재필 씨라는 분이 재밌는 게 서재필 씨는 한국에서 자기를 서재필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상. 필립 제이슨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를. 실제로 한국 국적, 미국 국적 사이에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미국 국적을 선택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승만 뭐 전 대통령도 그렇고 서재필 씨도 그렇고 뭐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뭔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와 되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 필명도 피제서라는 필명을 썼다고 하는데 그게 필립 제이슨의 줄임말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독립신문을 여기서 출발선으로 삼질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1919년에 3.1운동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국사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이제 조선총독부에서 문화통치 또는 문화정치라는 거를 2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바뀐 건 없어요. 방법을 바꾼 거죠. 힘으로 하던 거를 조선 내부의 협력 세력을 좀 키워보자. 이게 이제 문화정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그러면 조선어 민간신문을 좀 허용을 하자라는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데 되게 흥미로운 건 조선의 지식인들한테서 보다도 일본 내지의 지식인들로부터 이런 주장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조선에도 조선신문을 좀 허용해줘라. 아무리 우리가 지배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 정도는 누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이 일부 지식인들에게 있었다는 것도 되게 흥미로워요. 아무튼 그래서 민간신문을 허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문화정치 때 민간지 얘기를 하면 항상 나온 얘기가 민족지 논쟁이에요. 너 친일지냐 민족지냐 이렇게 욕을 많이 하고 조선일보 너 뭐 친일이다 동아일보 친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사실 그건 별 의미 없다고 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더 싸웁니다. 동아일보랑 조선일보도 자기들 지면을 통해서 서로 너네가 친일지 아니냐라고 싸우는데 전 별 의미가 없다. 왜? 어차피 당시 민간지는 총독부가 내부의 협력 세력을 만들겠다는 목적 하에 그럴 만한 사람들한테 신문을 허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24시간 365일 친일을 하지 않았다 정도로 뭐 자기는 친일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그냥 변명입니다. 어차피 당시의 민간지들은 일정 정도 조선 총독부가 줄 만한 조선 총독부가 믿을 만한 세력에게 신문을 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조선일보 또한 그 당시에 그 세 개의 민간지 중에 하나로 허가가 된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시사신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재밌죠. 신세대 친일 조선인 단체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젊은 일정 정도의 극우적인 세력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던 것 같아요. 유럽에도 뭐 신나치 이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뭐 일베가 있고 하지만 아마 저 때도 젊은 세대 중에 친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국민협회라고 하는 단체도 만들어서 활동도 왕성하게 했는데 요 협회한테 허가한 신문이 시사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친일 여론을 만드는데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했던 신문이었고요. 조선일보는 조선 귀족들하고 친일 경제인 기업가들에 대한 배려로 당시에 이제 대정 실업 친목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지금 정경련 같은데요. 그런데 단순히 조선 내부가 아니라 이제 일본 실업인하고들 교류도 하고 그래서 이 단체나 목적 자체가 내선 융화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하고 조선인들 사이에 화합을 목적으로
친일 경제인들의 친목단체, 요 단체한테 준 신문이 처음에 조선일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일진이 민족진이 얘기할 것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일보가 자기들 이제 민족지라고 하죠. 왜냐하면 동아일보만이 겉으로는 친일을 내세운 단체가 아닌 사람들에게 줬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조선총독부가 이제 일본에게 저항하는 단체한테 신문을 줄 리가 무조건 없거든. 그러니까 동아일보 또한 친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항적이지도 않은, 그러니까 당시 적극적으로 친일까지는 안 하지만 되게 돈 많은 부자들한테 준 신문이에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는 굉장히 정략적인 이유로 줬어요. 그래서 야 봐라, 우리 세 개 중에 하나는 민족주의 계열한테 준 거야라고 조선인들한테 그 자체가 이제 홍보 수단이 된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 우파에 그렇게 이제 지금 동아일보를 소유하고 있는 김씨 가문에, 그러니까 김성수라는 사람이 있었죠. 전라북도 사람인데 그 당시에도 손에 꼽히던 만석직이었습니다. 그 사람 땅을 안 밟고는 뭐 전라도를 걸어갈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동아일보는 지금 고려대학교 재단이 동아일보 겁니다. 이때부터 동아일보가 그래서 교육사업도 같이 했었고 방적회사도 큰 걸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동아일보는 뭐 민족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파 자본가한테 주어진 신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일보가 출발을 했는데 조선일보는 경영 위기에 빠져서 사실은 방응모라는 사람에게 인수가 되면서 지금의 조선일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선일보의 뿌리는 이제 방응모를 알아야 되는데 옛날 사람이라 이 출생 연도가 이제 조금 소스마다 달라요. 1884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민족 백과사전에 나온 건데 이 사람이 평안북도 정주 출생입니다. 흔히 말한 서북면 출신이에요. 서북면 출신인데 나중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서북면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정규 교육도 못 받았고 그래서 그냥 동네 이제 서당에서 글 조금 배우고, 근데 세상 일에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도 잘 돌보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 아내가 뭐 확인된 것만 4명인데 다들 그냥 혼자 그냥 뭐 애 키우고 혼자 입에 풀칠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뭐 집 나갔다 2년 3년 한 번씩 돌아오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에서 금광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만주에서 놈놈놈 영화 있죠. 근데 그런 게 이 한반도 북쪽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막 그 미국뿐만 아니라 골드러시가 있고 막 그거 막 어디 막 뺏어 가려고 막 진짜 무협 활극 같은 시절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나게 큰 금광이 터집니다. 말도 못할 정도의 금광이 터져요. 그래서 당시 야사에는 방응모가 조선에서 3대 부자, 5대 부자 안에 들었다 할 정도로 뭐 졸부인데 진짜 어마어마한 졸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교동광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워서 거기서 이제 금광이 터졌는데 이게 일본한테 파는데 지금 가치로 하면 1,700억 정도의 금광을 팔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가족들 굶어 죽다가 갑자기 뭐 몇천억 부자가 된 거죠. 졸부가. 그래서 이제 그 돈 중에 일부로 조선일보를 인수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한국 전쟁 와중에 납북이 돼요. 월북은 아닌데 납북이 되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서 죽었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한테 계속해서 확인을 요구하고 시신을 좀 넘겨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북한이 계속 거절을 했었죠. 그래서 북한이 사망했다고 발표한 몇 년 후까지도 계속 방응모 이름으로 신문을 내고 조선일보는 시신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사망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꽤 버티다가 뭐 59년이 한참 있다가 결국 공식적으로 사망을 인정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일보가 왜 그렇게까지 북한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여기 조금 있어요. 자, 방응모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여기서부터는 일정 정도의 사실에 기반해 있지만 약간 좀 야사적인 요소들이 있는 건데 졸부였어요. 근데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졸부였습니다.
정말 창졸지간의 부자가 되기도 했지만 정말 졸도할 정도로 돈이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자, 복권이 당첨되면 처신해야 될 요령 같은 것들이 은행에서도 알려주고 인터넷에도 많이 떠돌아다녀요. 미친 듯이 사람들이 몰립니다. 전화번호를 바꿔도 반나절도 못 가요. 나한테 이런 친척이 있었나 싶은 사람, 온갖 사람들 연락합니다. 도와달라. 돈 좀 기부 좀 하라. 방흥모는 어땠겠어요? 당연히 뭐 미친 듯이 몰려듭니다. 근데 두 번째 서북면 출신이에요. 지금은 지역 차별하면 이제 전라도를 떠올리지만 조선 내내 가장 차별을 받던 곳은 서북면이에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조선 입장에서 서북면은 이제 평안도하고 황해도 땅을 얘기하는데, 거기 특히 황해도는 고려의 근거지였잖아요. 거기를 죽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태종. 여러분 알지만 태종이 아버지 이성계랑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이성계가 함흥 가가지고 함흥 차서 문 닫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쨌든 이방원한테 원한이 있던 사람들이 다 태종, 이성계 끼고 서북면, 동북면 할 것 없이 반란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조선은 대대로 왕이 아들에게 가훈처럼 물려주는 게 서북면 인간 쓰지 마라. 서북면 차별해라. 이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구한말 일본 강점기까지도 서북면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당연히 안 좋았죠. 이거는 지금 보세요. 박정희부터 우리 몇십 년 안 됐는데도 전라도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고통을 받잖아요. 근데 조선은 500년을 차별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막 모여들어요. 방흥모 주변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좀 이렇게 돈을 쓰기도 했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야, 우리 서북면이 이제는 이렇게까지 대접받고 살 수가 없다. 뭘 해야 되냐? 그때 이제 주변 이야기한 게 조선일보가 지금 경영이 어렵다는데 저를 인수해라. 그래서 우리 서북면에 뭔가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는데 조선일보를 활용하자. 뭐 이런 식의 요구들이 실제로 되게 많았다고요. 근데 실제로도 보면 조선일보 인수를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권했던 사람이 조만식 선생이에요. 교과서에서 한 번씩 들어봤던 이름이죠. 그죠? 근데 조만식 선생이 평안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아일보가 조선일보를 막 이렇게 공격할 때 이제 라이벌이 됐으니까 시사신문은 일찍 망했고 동아일보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조선일보에는 서북면 출신들이 너무 많다. 막 서북면 사람들만 끌어들인다. 이제 그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야사지만. 근데 사실은 방흥모하고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관계 조금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정주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금광 터지기 전에 이 사람도 세상에 관심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하고 일을 해요. 동아일보 정주지국의 지국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경영을. 그래서 동아일보랑은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조선일보를 인수했을 때 좀 인재가 필요하니까 동아일보에서 알짜배기 사람들을 많이 데려가요. 연봉 높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하고 처음에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던 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에서도 뭐 그런 기사들이 좀 있어요. 조선일보가 뭐 도리도 없고 의리도 없고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하는데 아마 당시에 방흥모는 서북면 출신 사람들의 강력한 권고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조선일보를 인수했던 것 같지는 않다. 뭔가 개인적인 야심이 분명히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언론의 관심도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정황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재미삼아 한 얘기인데 지금 조선일보 물려받은 사람들은 방흥모 친자가 아니에요. 정말 아까 아내가 네 분이 계셨다고 하는데 일찍 아들을 몇 번 봤는데 옛날에 뭐 잘 죽잖아요. 뭐 전염병. 그래서 환갑이 넘도록 살아있는 친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40대 후반 정도의 형 아들, 조카를 양자로 드립니다. 그리고 환갑 지나서 친아들을 하나 봐요. 지금도 이제 살아서 거기도 자손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물려주기에는 너무 어렵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양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이것도 재미삼아 하는 얘기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이 양자 집안하고 친자 집안 사이에서 재산 뭐 분할 법정 소송까지도 많이 갔었어요. 근데 못 이기죠. 왜냐하면 법은 피가 아니잖아요. 양자도 정식으로 입적을 했기 때문에 아들이란 말 법적으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지금 뭐 방일영, 방상훈 뭐 이렇게 내려오는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조선의 방씨는 방응모 양자 라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한국전쟁 중에 이제 납북이 됐는데 저는 이것만이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조선일보가 갖는 이제 북한에 대한 적개심 같은 건 전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보수라고 해도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친자본의 성격이 강한 보수입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정말 반북 보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내려와 있는 북한 출신의 기독교 교회들이 굉장히 극우적이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온 부자들 중에 극우적인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 종교를 믿는 사람이거나 자본가들을 당연히 탄압을 했겠죠. 그러니까 내려온 사람들이 그런 반감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방응모에게 그런 류의 반감이 있었는지까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월북한 사람들은 꽤 있어요. 박정희 형이 남로당 당원이고 월북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박정희의 반공주의의 근원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 트라우마가 많아요. 만주 군사사관학교 출신이란 것도 있지만 자기 형이 공산주의자로 자기 발로 월북했다는 것도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컴플렉스죠. 그리고 문경 출신의 이문열 씨 소설가, 이 사람도 처음에 그렇지 않아요. 뒤에 가면 거의 극우가 되잖아요. 이 사람도 친형이 월북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가 강하게 자꾸 이제 반공산주의, 반북한주의자가 되는 거죠. 근데 조선일보는 더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는 게 방응모 씨는 월북을 한 게 아니거든. 납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에서 이제 뒤처리를 제대로 안 해주니까 아마 조선일보가 난 공산당이 싫어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가 계속 안 좋았던 것들은 아마 이때부터 저는 이제 집안에 뭔가 조금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실제로 양자한테서 난 손자라고 하지만 방응모가 방일영, 방필영, 방우영 요 삼형제를 엄청나게 손자인데 사랑했다고 해요. 특히 방일영 씨는 행사마다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꼬맹이를. 그 이름도 다 실제로 지어주고. 근데 이름도 너무너무 촌스러워요. 의도가 촌스러워. 일영이에요. 일영. 하나 일. 영광스러울 영. 방응모 씨가 정말 글자 그대로 너는 조선 땅에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라고 해서 일영이라고 지어줬답니다. 둘째가 방필영이에요. 필영은 무슨 뜻일까요? 넌 반드시 영광스럽게 살거라. 셋째가 방우영이에요. 또 우자 써서. 그건 무슨 뜻일까? 야, 너 인마 셋째라고 너 방심하지 마. 너 또한 영광스럽게 살아야 돼. 진짜로 단순히 이 이유로 셋이 이름을 지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북한으로 납북이 되고 그렇게 죽고 무덤도 없고 시체도 못 찾는 상황을 그렇게 사랑받았던 방일영이가 그 감정이 생각해보면 뭐 그랬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사실 들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도 방씨 집안 선산의 방응모 묘에는 머리카락 하나가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재벌과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사실 이제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흥미롭다는 딴 게 아니라 언론들은 아닌 척하지만 사실은 너무 뻔히 했던 일들인 거예요. 근데 이병철 씨가 왜 언론을 만들었을까?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이병철 씨는 신문사를 만든 게 아니라 매스컴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동양TV라는 방송국을 먼저 만들었고 아마 1년 후에 중앙일보를 만들었는데 지금 손석희 씨가 사장했던 데가 JTBC죠. 왜 JTBC냐? TBC, 옛날 동양방송.
언론 통폐합 때 뺏겼던 이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온다는 의미에다가 중앙일보 J를 붙여서 JTBC가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이병철 씨 당시에 이제 그 사돈 중에 홍진기 씨라고 있습니다. 며느리자 이건희 씨 와이프였던 홍라이 씨, 그리고 중앙일보 JTBC 회장이었던 홍석현 씨가 이제 홍라이 씨 남동생이고 거기 아버지예요. 홍진기 씨가. 이병철 씨가 홍진기 씨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두터웠어요. 그래서 얘기에 따르면 이병철 씨가 이제 죽을 때 가족이 아닌 사람 중에 유일하게 임종 자리에 불렀던 사람이 홍진기 씨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신뢰를 했고, 원래도 홍진기 씨에 대한 신뢰도 있고 사람이 굉장히 능력도 있고 점잖았던 것 같아요, 홍진기 씨가. 그래서 원래 중앙매스컴은 원래 홍진기 씨 몫으로 처음부터 이야기가 된 거였고, 설립부터 개입을 했고 홍진기 씨가 거의 이제 주관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홍석현 씨한테 간 건 갈게 간 거고.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얘기를 하겠지만 필요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재벌이 언론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견디지 못하는 순간까지 갈 때까지 붙들고 있다가 이제 분사를 시켰죠. 이제 그래서 중앙일보는 더 이상 우리는 삼성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지만, 아니 누나가 있는데 뭐 법적으로 분리를 해도 사실은 계속해서 삼성하고는 특수관계에 있었던 시기가 이제 계속 이어졌었죠. 아무튼 이제 그 이병철 씨가 언론사를 이제 만들려고, 요거는 호암자전이라고 이병철 씨 자서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서전에 나온 얘기인데, 이병철 씨는 원래 국회 출마를 하려고 했어요. 말은 이제 4.19, 5.16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어쨌거나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정치권이 자꾸 이제 그때만 해도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기업 운영에 개입을 하니까 쉽게 해서 덜어서 못 해먹겠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 뒤로 챙겨도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못 해먹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럼 내가 정치 권력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근데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이 사람이 똑똑하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 사람이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름 돋는 게, 이 사람이 생각을 바꿔 먹어요. 정치인보다 더 힘이 센 게 돼야, 그게 언론이 정치보다 더 힘이 센 게 아닌가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옴표 되어 있는 거는 그 사람의 정확한 발언인데요. 정치보다도 더 강한 힘으로 사회 조화 완전, 이거는 쓸데없는 얘기죠. 그래서 매스컴 창설을 결심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치보다 더 강한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 혼란, 그리고 정치적 혼란에 따른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라는 명분으로 언론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치보다 더 강한 힘이라고 하는 이 발언 속에서 드러나지만 언론 자체가 가진 힘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방패막이 정도가 아니라 언론을 기업 경영에 활용하겠다라는 명확한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판단입니다. 이병철 씨가 원한 건, 그래서 언론이나 언론의 사회적 영향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안정적으로 기업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무엇이라면 뭐든지 했을, 그래서 언론이 거기에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환경으로 작용할 거라는 예상, 기대, 확신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매스컴을 만든 거죠. 근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연식이 조금 계신 분들은. 사카린 밀수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한국비료가 삼성 계열사예요. 근데 여기에서 1966년에 이제 기자재를 수입하는데, 그 기자재 수입하는 그 더미 안에 사카린이 원료가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식 수입이 절차가 아니라 이렇게 뒤로 밀수를 한 것처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적발이 됩니다. 삼성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첫째, 결국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참 이 인생은 우연이에요. 지금 이건희 씨가 오남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이건희 씨는 그러니까 후계구도에서 없었어요.
둘째 이창희 씨라고 이 양반이 되게 능력이 좋았고 이맹희 씨라고 큰형이 있었고 근데 이병철 씨가 잡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아들들이 누가 대신 들어갈래? 다가 능력도 있고 제일 용감했고 제일 사나이다웠다고 하는 이창희 씨가 총대를 메고 자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맹희 씨는 또 다른 일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건으로 이건희 씨가 회장이 된 거예요. 사실상. 이창희 씨는 아버지로서 그랬겠지만 나중에 어쨌거나 이제 경력에 여러 가지 빨간 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 참 제일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나름대로 유능했고 능력이 있었던 아들은 그러느라고 기회를 못 받고 오히려 어렵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뒤에 이렇게 남아 있었던 이건희 씨가 어떻게 이제 물려받게 되죠. 그래서 그래도 아들 딸들이 뭐 신세계 뭐 CJ 쪽 계열이니 뭐니 해서 이렇게 그래도 조금씩들 다 이렇게 분할해서 받고 좀 살아. 이창희 씨가 그쪽이 제일 안 좋게 끝났어요. 지금 존재도 없잖아요. 작은 걸 무슨 뭘 하나를 물려받았는데, 근데 아마 참 이게 비극적인 게 이병철 씨 입장에서도, 이거는 저의 순수한 뇌피셜인데, 제가 아버지로서 저 대신 교도소 간 아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밀쳐냈을 것 같아.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니까. 그래서 이창희 씨는 계속해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고, 물려받은 회사도 제일 거지 같은 회사를 그리고 이내 망해요. 그리고 이창희 씨가 제정신이었겠어요? 좀 비극적인 일이죠. 아무튼 여러 가지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경향신문이 최초로 이제 보도를 해요. 보도를 하는데 재밌는 건 지금 삼성을 우리나라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잘 아시죠? 무슨 짓을 해도 다 알아서. 그리고 파리 올림픽에도 결국은 다 우리 유튜브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제목도 뽑잖아요. 이참에 아이폰 끊고 갤럭시로 가야 돼. 이런 정도로 그냥 알아서들 열심히. 근데 이때만 해도 그냥 삼성을 아주 그냥 이거는 비속어가 아니라 기자 직업 용어로 막 조집니다. 근데 이병철 씨가 창간 5주년 개국 6주년이 뭐냐면 TBC를 1년 먼저 만들었거든요. 기념사에서 이병철 씨는 사카린 밀수 사건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경쟁자에게 비도덕적인 시기화 모함에 집중 사격을 퍼붓는 것을 예사로 삼아온 이 나라 기업사의 풍토가 빚어낸 불상사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모함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삼성의 공식 입장은 한국비료 직원 개인과 지금도 지금 뭐 관세랑 뭐가 지금 마약 사건 열대 거기 공무원 하나랑 둘이서 사적으로 벌인 일이다라는 게 삼성의 공식 입장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왜 이병철 씨가 언론을 가지려 했는지. 경향신문 기사가 이제 단독 최초의 재벌 밀수, 또 재벌 밀수입니다. 그리고 재벌이라고 그러고요. 사카린 2000부대를 건설 자재로 가장해. 이렇게 나오고, 옆에가 밑에 보면 삼성 재벌개 한국비료서라고 이제 삼성재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동아일보도 왜냐하면 동아일보가 당신 석간이니까 같은 날짜지만 단독을 경향이 조간으로 먼저 한 겁니다. 동아일보 제목도 삼성재벌서 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이라고 명시로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비료라고 얘기도 안 해요. 삼성. 그러니까 명확하게 타겟팅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사실 지금 동아조선이 삼성에 관해서 어떻게 보도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봅시다. 동아조선은 사건명에 항상 제목에 삼성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보도량과 함께 요즘 치면 조국 사건 보도량만큼 보도가 나왔어요. 당시로. 그래서 삼성 재벌 또는 재벌 일반의 부패 문제로 사건을 가져갑니다. 제목 또는 기사에 나와 있는 이제 문장들만 봐도 국가적 불상사다. 경제질서 좀먹는 재벌 밀수. 재벌 밀수에 얽힌 전문 후문. 밀수 재벌의 어제와 오늘. 거부가 협잡질한 것 같다. 재벌 밀수 정치 망국 질환의 임상보고. 사탄의 길. 근데 보시면 알지만 동아일보 기사가 특히 독해요. 동아일보가 왜 이렇게까지 삼성 중앙일보를 공격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미치겠죠. 근데 짜잔, 중앙일보가 나타납니다. 일단 제목 보시면 삼성도 없고 한국 비료도 없고 재벌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옆에 건 사설인데 기업이라고만 돼 있죠. 그리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묻습니다. 특히 이제 특히 요게 다음 기사가 재밌는데요. 보시면 충주, 중앙일보 충주 지국에서 올린 기사인데 재밌는 게 제목이 보세요. 못된 버릇 고쳐놓겠다.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십시오. 한국의 대재벌이 삼성이라고는 얘기 안 해요. 불과 2천만 원짜리 밀수를 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조사단이 구성되면 그때 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파헤쳐 이런 장난을 치는 못된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어떤 국회의원이 일갈했다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 이름도 안 밝히고. 그리고 항상 보시면 위 문단에도 한 재벌이라고 하죠. 삼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렇게 중앙일보 이제 계속 열심히 막아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성공했건 실패건과 상관없이 왜 언론을 가지려고 했는지. 그리고 어쨌거나 삼성 입장에서는 이 일이 실제 자기들 한 것보다는 언론에서 너무나 이제 커지고 그 커진 틈을 타서 박정희는 기업 뺏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사카린 밀수 사건 이전에도 계속해서 자기는 이제 반복됐다고 느낀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사건 하나의 이제 사례일 뿐이지만 계속해서 사실 중앙일보는 그렇게 역할을 해왔죠. 해왔고, 지금은 이제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 언제부터 왜 무슨 이유로 이제는 중앙일보하고 지금 동아조선 같은 이런 식의 대립구도가 이제는 안 만들어지죠. 한겨레 경향 정도가 재벌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경제신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대부분의 메이저 신문들은 재벌 그중에서 특히 삼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금기의 영역으로 되어 있죠. 절대. 물론 제가 마음으로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머리로 그 사람들 입장이 되어 보면 뭐 광고주라고 하지만 삼성전자 하나만 광고주 1위거든요. 삼성 계열의 계열사가 몇 개입니까? 뭐 그러니까 뭐 충분히 뭐 이해는 되죠. 그리고 시사저널 사태라고도 혹시 아시나요? 시사저널에서 뭐 삼성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 사장이 내려와서 공장에 가서 그것도 마지막에 기계 버튼 눌러서 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삼성도 뭐 그러니까 그것도 기자 이제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런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고 정확한 연도와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KBS 쪽에서 우리 이제 유명한 제 이전에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질문 문항 중에 하나가 당신 삼성과 관련해서 실제로 팩트로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면 당신 보도하겠냐라고 했을 때 제 기억에 80% 90% 기자들이 보도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왜 그랬더니 그 대답이 무서워서라는 겁니다. 광고 끊기면 내 월급 끊기고 우리 마누라 뭐 먹여 살리고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존재가 됐죠. 근데 이때만 해도 동아든 조선이든 재벌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발언을 좀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중앙일보는 이병철 씨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뭐 잘 만든 거죠. 만약에 중앙일보 유일하게 이렇게 막고 있었는데 중앙일보조차도 없었으면 아마 한국비료 반납하는 것으로 안 끝났을 수도 있죠. 해체가 됐을지 어쩌게 됐을지 사실상 모를 일이죠.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선택의 문제일까요? 언론사들에게? 아니죠. 근데 그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긴 수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너네 유튜브 가서 뭘 하냐? 뭐 질문들이 나온 김현 기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해결책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안 가면 어떡할 건데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수용자에게 적응하지 못한 언론사는 항상 망했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러니까 그냥 망하면 되는데 이제 망할 때까지 어떻게 망하느냐 문제죠. 저지리를 얼마나 하고 망하느냐인데. 근데 그 언론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수행해야 될 역할 계기는 분명히 있죠. 근데 현재와 같은 형식의 언론 많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와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김현 기자도 자꾸 얘기하지만 민주주의와 현재 지배적인 형태의 전통적 언론의 생사를 엮는데 그거는 아전인수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반드시 페어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다행히 지난 150년간 지금 같은 신문 했을 뿐이에요. 150년 전에는 다른 형식의 언론이 그 기능을 수행했고요. 앞으로 아마 다른 식의 언론이 할 겁니다. 기술이 이렇게 바뀌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사는 생존이 문제겠죠. 그때도 김현 기자께서도 뭐 다른 얘기보다도 기사 잘 써도 안 보더라,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문제는요, 민주주의도 시민도 생존이 문제기는 마찬가지예요. 저것들만 생존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다수의 시민들이 언론사가 민주주의와 시민의 생존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럼 언론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또는 우리 시민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거는 자명한 거예요. 누가 뭐 시키고 뭐 느껴서 뭐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신문 방송에게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건 그 혼란기를 이제 민주주의를 걱정하고 정치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이제 어떻게 지혜롭게 버티고 넘기느냐 문제인데, 안타까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막 실망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적 반응이지만 그렇게까지 지혜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